하워드 막스 오크트리에서 에서 그냥 이메일 받고 있는데 잘 안 보는데 어쩌다 갑자기 뉴 노말 그리고 2024년도 전망 부분을 얘기를 해서 자기네는 인테그리티가 제일 중요하다. 하워드 막스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투자 뉴스를 보시면은 약간은 주식만을 하고 있는 건 확실하게 아니다예요. 예, 주식만을 하고 있지 않아요. 확실하게. 예,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하고 있다. 시장에 있는 건 돈 되는 건 다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하워드 막스가 얘기한 것 중에 뭐가 정상이냐는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여기에 동의해서 이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사람들 리포트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조금씩 보게 되는데, 근데 저는 그냥 이분이 얘기하는 뭐가 정상이야? 지금 2%고 금리가 0%대에 있었던 과거 우리가 10년 동안 봤던 그때가 정상이야? 라고 질문을 던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금리랑 인플레가.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에서 보시면은 이분이 쓴 거에 보면 2009년에서 2020년도까지 인플레이션 2% 인플레이션 목표로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금리를 막 0에 가깝게 어느 나라는 마이너스까지 낮추면서까지 해가지고 2%못 맞췄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2021년도, 22년도에 코로나 때 돈 푼 것 때문에 인플레가 떠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뭐 미 연준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이거 트랜지터리라고 그랬잖아요.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입장 바꿔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시작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2023년도 모습인 거죠, 우리가. 그러면 2024년도 인플레 목표가 만약에 2% 수준으로 하락하고 이미 거의 하락한 거 확정화돼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서 안정화됐다고 하면 과거처럼 그러면 2% 0%까지 계속 0%대 금리까지 계속 낮출 거야. 라고끔 생각을 자꾸 사람들이 하면서 이번에도 금리를 계속 위아래로 크게 밀어버리는데 1년 안을 기대를. 근데 이분은 하워드 막스 분은 가까운 금리 환경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0에 가까운. 그러니까 저도 이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중국 갈등이죠. 세계화 둔화를 뭐 얘기하지만 저는 그냥 이거 미국, 중국 갈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서 그렇지. 중국에서 싼 물건 못 들어온다. 이거거든요, 그냥. 근데도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미 아직도. 근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싼 물건은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당연히 쉽게끔 인플레이션 둔화가 옛날처럼 0에 가깝게 가긴 어렵다. 근데 2라는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인플레보다는 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는 우린 지금 내려가 아래 있었지만 그럼 과거 언제가 노말이었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좀 이따 차트 보시면 무엇이 노말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도 여기에 저는 동의를 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로봇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로봇의 가격하고 사람의 노동력의 가격은 계속 비교가 될 거고 그러면서 노조의 영향이 커지고 그러면은 결국은 임금도 쉽게 내려가긴 어렵다. 침체가 완전히 생겨서 다 잘리기 전에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인플레는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게 생각이고 그래서 금리 수준 현재 금리 수준은 대부분의 투자가 경험한 역사적 평균에 더 가깝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억제되더라도 0%는 0% 금리는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자기는 높다고 생각한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차트를 가져온 게 뭐냐면 우리가 본 10년은 여기에요 지금. 보시면은 페드 금리가 아래에 있는 빨간색이고 그 다음에 코어 CPI예요. 스티키 프라이스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레스 푸드 앤 에너지 뺀 거. 근데 보시면은 CPI가 금리보다 위에 있었던 시기예요. 여기는. 여기 진하게 돼 있는 게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2007년 8년 그 이후에 돈 풀기를 세게 했고 돈 풀기를 세게 하면서 금리를 낮춰놓은 상태에서 CPI는 위에 있었어요. 계속 위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뒤집혔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근데 과거를 보자 이거죠. 이 과거의 긴 기간 보시면은 CPI가 위에 있는지 아니면 금리가 위에 있는지 뭐가 위에 있어요? 금리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CPI에다가 플러스 something 얼마를 더해야 실질적인 현재 페드 금리였던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게 더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노멀리라고 생각해보면 인플레보다는 조금 더 금리가 높아야 그래도 은행에 예금도 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노멀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과거 여기 10년이 노말이 아니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이걸 또 거꾸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금리가 높고 CPI가 유지가 돼도 이 금리가 있었어도 미국 주가 그려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우상향이잖아요. 그럼 이럴 때도 주식은 올라갔었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뭐 역전이 되고 어떻게 되고 금리가 안 내려가면 죽을 것 같지만 금리가 높은 상태 내에서도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고 생산성만 받쳐주면 괜찮을 수 있어라는 거의 논리에
근거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현재는 그렇게 쓰고 있지 않죠. 원래 우리의 기준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예.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은 이 뒤에 가서 그렇게 심하게 있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뭐 인구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이렇게 다시 될 수도 물론 있지만 지금 그냥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미중 상태를 봤을 때는 아닐 수 있다. 인플레이션이 2%대에서 1%대로 내려가고 다시 이게 0%까지 내려갈 것 같아서 인플레이션이 확 내려갈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금리를 빨리 따라서 내려가야 되는 경우라면 이런 게 되겠지만 실제로 아까 앞에서 얘기한 이런 상황들 세계화, 둔화, 노조 영향력 증가 이런 걸로 이제 그 서비스 인플레이션 계속 되고 있는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되기가.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시장은 고금리 어느 정도 상태를 유지할 거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하워드 막스 얘기하는 건 2023년도 그래서 과거 13년은 40년과 매우 다를 것이며 예, 최근 성공했던 투자들이 과거 같은 성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주식으로 롱으로 쉽게 먹었던 거는 인덱스 투자나 이런 것들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에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거죠. 보시면 이 레포트에서 이 레포트는 이거 누르시면 나와요. 이거 누르시면 나오고 이 자료는 홀릭스 방안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누르시면 되고 계속 보시면은 종류를 쭉 제가 제목만 쭉 가졌어요. 제목은 리퀴드 크레딧 그래서 리세션 2.0 그 다음에 시에로 에쿼티 그리고 캐시 카우 그 다음에 하이힐드 본드 하이 컨빅션 확신 높은 확신인 거죠. 그리고 유로피안 리얼 에스테이트 24년도에 자기네가 관심 있게 보는 투자 대상인 거예요.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게 라이프 사이언스 랜딩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언스 회사들한테 돈 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채권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이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보면 그냥 빠르게 해보면 리퀴드 크레딧이란 건 레버리지 대출에다가 투자하고 싶은가 봐요. 얘네들은. 그리고 지난번에 어느 이제 뭐 어떤 컨설팅 의뢰하는 거 비슷한 거 오면서 우리나라에서 있는 리퀴드 크레딧 살 수 있게 은행 어레인지할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대출해 놓은 것들 관련해서 그 대출을 사고 싶은 것 같아요. 시에로 이런 것들 뒤쪽에서 또 얘기 나오지만 그리고 생각보다 회수율도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출 회수율도 역사적 평균 65%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레버리지 대출 시장의 높은 부도율은 하이힐드 채권보다 더 높은 부도를 더 높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에서 부도율은 4.0 이것 6.5로 상승을 한 상태다. 그리고 지금 이미 금리가 높아져서 부도 경험을 했다는 건 이미 부도가 일어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레버리지 대출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러면은 오퍼튜니스틱 인베스터 기회적 투자자 그러니까 하이에나인 거죠. 하이에나. 네, 하이에나가 뭘 하고 있냐면 결국 채무 불이행 이 경기 침체 평균보다 낮게 유지되더라도 그러니까 돈 안 갚는 사람이 경기 침체 평균 때보다 더 아래에 있다고 치더라도 실제로 금융 위기 때보다는 공급량 그러니까 전체 사이즈가 커져서 4배 이상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채권 그러니까 부실 채권은 더 많을 거다. 예, 예전에 있었던 경기 침체기보다 아까 이 그림에 있는 이런 줄이 있는 경기 침체기보다 더 낮을 거다. 이 얘기 뭐냐면 이미 이 뒤에서 경기 침체가 저는 올 거라고 이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그래서 경기 침체 오면 나 뭐 사야 돼? 봤을 때 하이힐드로 망가지는 것들. 레버리지 대출 사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망가지니까 결국 그 담보 대출 채권들 모아놓은 거가 시에로거든요. 그래서 CLO가 보통 시니어, 주니어 메자닌인데 앞에서 얘기한 대출은 이쪽에 있는 시니어 메자닌 쪽에 있는 진짜 대출들을 얘기하는 거고 예, 여기는 리퀴드 크레딧이라는 것은 유동 가능한 대출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CLO는 걔네들을 막 묶어서 채권처럼 만들어서 샀다 팔았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안에서 이걸 또 세 개로 나눠서 안전도를 높여놓는데 여기에 있는 이제 에쿼티, 자기 자본 부분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제일 리스크 높은 걸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결국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회수율 자체가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할인해서 샀을 경우에는 디스트레스 된 다음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을 거고 채무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미국이랑 유럽은 실제로 완전하게 채무 불이행으로 그러니까 그 분류되어 있는 애가 있어도 거기서 실제로 완전하게 불이행한 건 4%밖에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풀 안에서 4% 정도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자기가 충분히 엣지 있게 살 수 있어 우리는. 그래서 이 CL은 분산투자 뭐 유동성이 있고 고수익 가능하고 대신에 신용위험이 있고 뭐 이렇게 리스크가 있는데 이걸 자기는 잘해서 이쪽에 포커스해서 투자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이힐드 채권들, 예. 지금 이제 하이힐드 본드 같은 경우는 8%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신용도가 좋대요. 그리고 그러니까 신용도가 좋은 게 지금 실제로 신용 위험이 관리 가능한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미 부도가 날 만한 애들은 기존에 나기 시작을 이미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지금 멀쩡한 애들은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이힐드가 너무 이게 오히려 요즘 들어 고평가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실제로 ETF나 이런 데서 매수가 미리 들어와서.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면은 기본적으로 침체가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이힐드 채권들을 더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보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핵심적인 게 담보 비율이 높대요. 지금 현재 하이힐드 본드들은 담보 비율이 높대요. 과거 10년 에버리지보다 62% 정도가 담보가 있는 애들인가 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하이힐드 본드 나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유럽 부동산도 유럽 다 망해간다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실제로 얘네들은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다는 거죠. 미국처럼 잘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평가가 돼 있대요. 그러니까 이유는 유럽이 미국보다 주택담보부증권, 상업용 모기지 부동산 이런 것들이 접근성이 훨씬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채는 은행 부채, 옛날 우리나라 은행,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CLO 이런 거 많이 안 되니까, 유동화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은행 대출이 억제돼 있을 때 더 취약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하기가 더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투자하겠다. 지금 계속 침체해서 망가졌을 때 사겠다는 느낌이에요. 거의 이것도. 예. 여기 사이 부분 이런 거 리파이낸싱 존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내가 사겠어. 뭐 이런 거죠. 라이프 사이언스 랜딩이라는 것도 주식이 엄청 약세예요. 지금 3년째 바이오 주식들 다 역사상 가장 긴 하락이 됐고, 그래서 바이오테크 주식들은 새로운 약물기기 하느라고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결국은 대체할 자금이 필요한데 돈이 이제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금리가 높은 상태가 돼 있는 상태가 되고 회수도 잘 안 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대출해 주는 거는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대출해 준다. 바이오텍 주식들한테 대출해 주면서 그걸 맞춤형 자금 제공하고 이러면은 신용 저하된 것들 선별하면서, 그래서 이것도 죽어가는 애다 대출해 준다. 괜찮은 애한테. 신흥국 채권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리테일 전용 펀드들 순유출액이 550억 불이래요. 2022년도 초부터. 그래서 점점 이머징 마켓 채권 포기하고 선진국이 뭐 미국이 5% 넘으니까 일로 넘어갔는데 이제 이머징 마켓에도 매력적인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리테일들이 나가버려서. 그래서 이것들을 쭉 해서 보시면 이 프리미엄은 계속 있었다는 거죠. 이만큼씩 부도율 대비해서 봐도 괜찮다. 그래서 지금 이머징 마켓 채권이 나쁘지 않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얘네가 얘기하는 경제 전망을 쭉 한번 요약을 해보면 딱 요 정도 수준이에요. 오크트리가 전망하는 거. 그리고 제 생각은 이 녹색이고, 그래서 미국 경기 둔화될 거라고 본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긴축 정책 때문에 부정적이다. 하지만 경제는 탄탄해서 침체로 갈 것 같진 않다. 근데 둔하긴 둔하지만 침체는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죠. 뭐 저도 일부 동의는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침체는 아닐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완전 침체까지는 안 갈 거라고 예상하지만 선거나 이런 기타 이슈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예. 특히 일본, 중국 문제가 뭔가 하나 터지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혼조세라고 생각한대요. 저도 혼조세라고 생각한다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경제도나 연준 영향 똑같고, 그리고 기술주는 고평가돼 있어서 조정 가능성이 높지만 저평가된 가치주들 사는 거는 아직도 매력적인 기회다. 왜냐면 기술주 빼고 나서는 안 오르는 주식들이 생각보다 꽤 많으니까, 금리가 높아져서 나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러셀도 그러면서 쇼커버가 일어나고 있어서 요 두 가지 내용으로 지금 현재 12월 주가가 움직임을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내년도도 이게 계속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혼조세는 동의는 하는데 기술주 중에도 차별화되고 가치주 중에서도 차별화가 돼서 인덱스 변동은 오히려 박스권에 있는 거죠. 나스닥도. 근데 그 안에서 주식들은 기술주 중에서도 롱숏, 그 다음에 가치주 중에서도 롱숏, 이런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쉽게 돈 벌기는 되게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냥 이런 기술주랑 저평가를 가치주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기술주도 기술주 안에서 롱숏, 가치주도 가치주 안에서 롱숏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실 자산을 엄청 여기서는 핵심적으로 두고 있죠. 그래서 부실 자산을 투자를 해라. 결국은 부실 자산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부실 자산이 된 애들도 꽤 많고. 그래서 그런데 투자를 하면은 저평가돼 있게 되고, 그래서 경기 회복이나 그 기업 정상화 될 때 높은 수익을 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시장 급락 시기에 부실 자산, 저평가 자산 매수하라는 의견인데 이거를 개인이 할 수 있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얘네가 그 오크트리 정도 돼서 이제 되게 뭐 인포메이션이나 이런 게 좋아서 이런 부실 자산을 잘 살 수 있고, 뭐 클로징 되게 약간 프라이빗 네트워크 사에서 많이 이런 것들이 거래가 되니까 이런 것들을 살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런 펀드를 찾아서 사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게 대박을 내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예, 어차피. 그러면은 결국은 시장 전체를 별로 좋게 보고 있진 않구나. 그리고 저도 약간은 그냥 혼저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랑 제일 비슷한 전망에 가까워서 오크트리를 가져와 봤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개개인마다 있으실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집어서, 네. 존머님, 네. 네. 그리고 김장님, 그냥 사족인데 오크트리 캡탈 같은 경우는 개별 주식 가격은 엉망인데 연평균 펀드 수익률 이야기는 뭐 인덱스 펀드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을 운영하는 펀드 개인이 직접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오크트리 캐피탈에 있는 펀드를 사는 거 보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직접 얘네들이 운영하는 펀드를 사야 되겠죠. 개인이 직접 이거를 살 수 있을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왜냐면 저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뷰가 어떤 뷰인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냥 돈을 제일 덜 내고 투자하는 건 결국 주식, 채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라고 생각을 해서 뉴스들로 가져온 거라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크트리 캐피탈에서 이제 개별 주식하고 이거는 다르죠. 이거 펀드를 사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펀드 팔는지는 부자만 가입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스칼님. 네. 네. 부자들은 원금 안 깨지고 이자 받는 걸 제일 좋아하죠. 네. 돈을 너무 많이 버는 필요가 없이 안 깨지는 걸 제일 선호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런 식의 상품들을 만들고 있는 거죠. 제이미님. 미국이 달러 패권 믿고 자기들만 잘 먹고 된다. 네, 저도 약간 그거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좀 뭐니 JP 모건 채권 남자는 하이힐드 숏 친다고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시장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니까 의견들은 분명히 나뉘고 IB끼리도 의견이 나뉘어요. 예, 올라간다는 사람이 있고 내린다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쪽에다가 내가 이제 의견을 둘 건지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24년도 포지셔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런 전망을 제가 하고 있으면 주식 비중을 50% 이상 늘릴 가능성은 별로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조금 더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 만들 수도 있고, 그러나 저는 이제 기술주랑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여기서 제가 틀리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그냥 저는 LLM이랑 뭐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연중 내내 이슈가 될 거고, 그걸 통한 성장성 확보를 하지 않으면 주가는 빠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인공지능 이용해서 다른 기업들도 비용 절감을 통해서 수익이 잘 난다 뭐 이런 걸 하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팔로우업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전에